여러분,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물이 몸에 좋다거나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다는 교과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겁니다. 사실 물은 이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물질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물질이 동시에 가장 규칙을 어기는 물질이라는 그 역설. 오늘 함께 천천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이 얼마나 정밀하게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면 아마 다음번에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잠깐 손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이 전제, 처음 들으시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끝까지 따라오시면 물리학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기묘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는 것,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생수 하나 사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방 열어서 물병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집어넣는 것, 여름에 한강 공원에서 발을 담그는 것,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 치킨 먹으면서 시원한 물 한 잔 벌컥 마시는 것, 맑고 투명하고 시원하고 익숙하고 아주 평범한 물질이라는 느낌이요. 그도 그럴 게 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흔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한 것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무서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물을 볼 때마다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물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하루에 물 몇 잔 마셔야 하나요? 커피가 물을 대체할 수 있나요?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전부 건강이나 편의에 관한 질문들이죠. 물이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이상한 물질인지 궁금해하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림 속에는 아주 기묘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잠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릴게요. 물이 신비롭다거나 물에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철저하게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놀랍습니다. 왜냐고요? 물리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물이 얼마나 이상한 물질인지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화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물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모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기묘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물의 비정상적인 성질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물리화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70가지가 넘습니다. 보통의 다른 액체들은 비정상이 하나이면 희귀한 편입니다. 그런데 물은 70개가 넘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물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힐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70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4가지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가 전부 딱 하나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이야기인지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물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기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작은 입자들이 붙어 있는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수소라는 아주 작고 가벼운 원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라는 좀 더 크고 무거운 원자 하나가 있고요. 이 3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큰 사람 양쪽에 작은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개가 손을 잡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원자들이 서로 연결될 때는 전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짐 하나를 함께 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산소가 그 전자를 자기 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완전히 뺏는 건 아닙니다. 공유는 하는데 극단적으로 불공평하게 나눠가는 거죠. 줄다리기에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처럼 쑥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겨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자를 많이 뺏긴 수소 쪽은 살짝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전자를 풍부하게 가져간 산소 쪽은 살짝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고요. 그 결과 분자 하나 안에 한쪽은 플러스, 다른 쪽은 마이너스인 작은 전기자석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소 두 개가 산소에 붙어 있는 각도인데요. 그게 약 104.5도입니다. 이 각도 때문에 분자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지 않고 분자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갖는 작은 전기 자석처럼 됩니다. 이 숫자 104.5도,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테니까요. 이 작은 전기 자석 때문에 물 분자들은 서로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한 분자의 플러스 수소가 옆 분자의 마이너스 산소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소 결합이 얼마나 강하냐면 비슷한 크기의 다른 분자들이 서로를 붙잡는 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이 수소 결합, 오늘 이야기 내내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끝에 가서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첫 번째 기묘한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요즘은 겨울에도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그 컵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음 덩어리들이 음료 위에 두둥 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광경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고체가 액체보다 무겁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물질을 차갑게 하면 분자들이 더 천천히 움직이면서 서로 더 빽빽하게 뭉칩니다. 뭉치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고체는 자기 자신의 액체보다 무겁고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이 이 규칙을 따릅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황산, 알코올, 철, 납, 수은, 수천 가지 물질이 전부 이 패턴을 따릅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요. 물입니다. 얼음은 물에 뜹니다. 고체가 자기 자신의 액체보다 가벼운 우주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당연하게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다른 물질을 예로 들면 확 느껴집니다. 가령 액체 질소에 고체 질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가라앉습니다. 알코올이 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얼음을 알코올에 넣으면 역시 가라앉아요. 수은이 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얼음을 물에 넣으면 스르륵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물 분자들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서 얼기 시작하면 이 수소 결합들이 아주 정확한 각도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 각도로 고정된 구조를 보면 분자들이 빽빽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비어있는 육각형 벌집 모양이 됩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4.5도라는 각도가 이 육각형 구조를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이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예를 들어 90도나 120도였다면 얼음은 전혀 다른 구조를 형성했을 겁니다. 고체가 됐는데 오히려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고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져서 두둥 뜨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잠깐만요. 얼음이 가라앉는 세상을요. 겨울이 옵니다. 강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그 얼음이 뚝 가라앉습니다. 바닥에 쌓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면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고 다시 얼고 또 가라앉고 또 얼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강은 밑바닥부터 꽉꽉 채워지며 통째로 얼어버립니다. 봄이 와도 위에서 오는 햇빛이 밑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바닥의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얼음이 더 쌓입니다. 결국 강은 영원히 얼어붙습니다. 물고기는 없습니다. 강 주변의 생태계도, 강을 마시던 동물들도, 강가에서 자라던 나무들도
전부 사라집니다. 이걸 전 지구로 확대하면 더 무서워집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바다가 밑바닥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얼음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팡팡 반사합니다. 반사가 많아질수록 지구는 더 차가워지고 더 차가워질수록 얼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적도에서 극지까지, 수면에서 해저까지 완전히 얼어붙은 눈덩이 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눈덩이 행성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사실 약 7억 년 전 지구는 실제로 이 상황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는 시기인데요. 당시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얼음이 물에 떴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에 덮인 얼음층이 그 아래 액체물을 차가운 공기로부터 보호해주면서 파멸적인 연쇄 반응을 막아준 거죠. 이 설명이 처음 들으시면 좀 과장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 기록에 실제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원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극해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얼음층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바닷물이 있고 그 안에 온갖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음이 이불처럼 그 아래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얼음이 가라앉는 세상이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 속에서 얼음이 두둥 떠 있는 그 광경.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쳤던 그 장면이 사실 이 지구가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겁니다. 104.5도라는 각도 하나가 수십억 년 전부터 이 행성의 운명을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얼음이 뜬다는 것, 그래서 바다가 액체로 유지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바다가 액체로 있더라도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생명체는 살기 어렵습니다. 단백질은 아주 좁은 온도 범위 안에서만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구조가 무너지고 너무 차가우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그 좁은 온도 범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딱 맞으면 온도가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온도가 생명이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거리만 맞으면 온도가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인데 이게 사실 꽤 허술한 가정입니다. 왜냐고요? 비교를 해볼게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비교적 가까운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금성의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60도가 넘습니다. 납이 녹아버릴 정도죠. 물론 금성에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라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온도가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거리 이외에도 온도를 안정시키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열을 저장하는 능력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열이 높을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반대로 에너지를 잃어도 온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의 비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액체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같은 무게의 에탄올보다 2배가 넘고 납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은 엄청난 열을 받아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엄청난 열을 잃어도 온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열을 잔뜩 저장해 두었다가 아주 천천히 내놓는 어마어마한 완충 장치인 거죠. 일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두고 1시간 외출했다. 돌아와 보세요. 물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이번엔 가스레인지에서 달군 프라이팬을 그냥 두어보세요. 몇 분이면 차갑게 식어버리죠. 같은 방, 같은 공기 온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뜨거웠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비열의 차이입니다. 물은 열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저장한 열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잘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부산과 대구를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도시는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받는 열도 거의 같죠.
그런데 여름에 대구는 찜통이 되고 해안가인 부산은 그에 비해 훨씬 시원합니다. 바다가 낮에 태양열을 잔뜩 흡수해서 기온이 훅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밤에는 그 열을 천천히 내놓으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바다 자체가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단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 단위로도 수천 년, 수만 년의 기후 단위로도 이 효과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도 사실 이 비열 덕분입니다. 지구의 거대한 바다가 여름에 열을 흡수하고 겨울에 천천히 내놓으면서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라면 끓일 때 물이 금방 끓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그 불편함. 사실 그 느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원리의 동전 반대편입니다. 물이 열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특성이 지구의 온도를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물의 비열이 이렇게 높을까요?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같은 이유입니다. 수소 결합입니다. 물이 열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분자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데 쓰이기 전에 먼저 수소 결합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마치 단단히 연결된 사슬을 흔들려면 먼저 그 연결 부분을 조금 풀어야 하는 것처럼요. 수소 결합이 강할수록 온도를 올리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높아지는 거죠. 얼음이 뜨는 것도 온도 변화를 안정시키는 것도 전부 같은 수소 결합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이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의 단순한 원인으로 전혀 달라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동시에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냈을 때의 경이로움이 물리학을 하는 이유라고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같은 수소 결합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음을 띄워서 하나는 온도를 안정시켜서 마치 한 명의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바다가 얼지 않고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구 생명의 역사를 보면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결국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육상 생명체가 살려면 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식물 없이는 산소도 없고 먹이 사슬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상 식물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죠. 뿌리에서 잎사귀까지 수십 미터 높이를요. 중력을 역행하면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나무에는 심장이 없습니다. 펌프도 없고 아무런 기계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미터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밀어올리는 거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그런 힘이 있긴 합니다. 뿌리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니 이 힘만으로는 기껏해야 몇 미터 높이밖에 커버하지 못합니다. 10미터, 20미터 되는 나무는 어떻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는 높이가 115미터가 넘습니다. 턱도 없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좀 반직관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물은 위에서 당겨집니다. 잎사귀 표면에는 아주 작은 기공들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증발합니다. 잎 꼭대기에 있는 물 분자 하나가 공기 중으로 슉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면서 바로 아래에 있던 물 분자가 당겨집니다. 그게 당겨지면 그 아래 분자가 당겨지고 또 그 아래 분자가 당겨지고 이 힘이 뿌리 끝까지 연쇄적으로 전달됩니다.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으로 서로 손을 꽉 잡고 이어진 사슬처럼 맨 위에서 당기면 맨 아래까지 연결된 전체가 함께 올라오는 거죠. 엔진도 없고 펌프도 없고 심장도 없습니다. 오직 수소 결합이 만들어내는 분자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하나만으로 115미터 높이를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수소 결합이 사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릴레이 바통처럼요.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면 과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험으로 확인된 메커니즘입니다. 나무 줄기 안에 있는 물 기둥이 실제로 당겨지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측정으로 확인됩니다.
물 기둥이 말 그대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상태죠. 마이너스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물 분자들 사이의 수소 결합이 충분히 강해서 그 장력을 버텨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높이 115m짜리 레드우드. 이 나무는 DNA적으로는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물기둥 안에 장력이 너무 커져서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모여 아주 작은 기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포가 물기둥을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긴 줄이 끊어지듯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인한 생명체가 이 높이에서 멈춘 이유는 생물학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수소 결합의 물리적 한계가 이 행성에서 가장 야심찬 생명체의 키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로 안내합니다. 생명의 한계는 사실 물의 한계 그 자체라는 거죠. 생물학의 한계가 아니라 물리학의 한계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무만이 아닙니다. 이 수소 결합이 표면 장력이라는 현상도 만들어냅니다.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방울씩 더 부어보세요. 물이 잔 가장자리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릅니다. 흘러넘치지 않고요. 그 볼록한 표면이 팽팽하게 버티는 힘, 그게 표면 장력입니다. 연못 위를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소금쟁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얇은 다리가 물속으로 빠지지 않고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이 현상도 같은 수소 결합이 만들어낸 겁니다. 수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위쪽으로는 잡을 분자가 없으니까 옆과 아래 분자들을 훨씬 더 꽉 잡아당깁니다. 수면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탄탄한 막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이 눈 표면에 고르게 퍼져서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액이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끝까지 도달하는 것도 전부 이 수소 결합이 만들어내는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 덕분입니다. 만약 물의 표면 장력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다면 나무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육상 생태계 전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지막 층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물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안을 들여다보면 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생명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 한 꼬집을 물에 넣어보세요. 짝! 몇 초도 안 돼서 사라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단단한 결정 구조입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온들이 강한 전기적 힘으로 서로 꽉 붙잡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 결합은 상당히 강력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시대의 소금 결정이 지금도 발굴됩니다. 그런데 물에 닿는 순간 판단한 결정이 이온 단위로 분해됩니다. 왜냐고요? 물 분자의 그 작은 전기 자석이 그 강한 이온 결합보다 더 강하게 이온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산소 쪽이 플러스 나트륨 이온을 끌어당기고 플러스 수소 쪽이 마이너스 염소 이온을 끌어당기면서 결정을 하나씩 분리해버리는 거죠. 팡팡! 이렇게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속에 자유롭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소금만 녹이는 게 아닙니다. 설탕도, 포도당도, 단백질도, 무기질도, 호르몬도, 거의 모든 생명에 필요한 물질들을 녹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편용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산소, 포도당, 나트륨, 칼륨, 칼슘, 호르몬, 항체, 노폐물, 수십, 수백 가지의 물질들이 동시에 녹아서 실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물이 이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DNA가 복제되는 것도,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전부 물이라는 용매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이 없으면 이 반응들이 일어날 무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말인즉슨 물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이 생명의 무대 그 자체라는 거죠. 생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복잡한 반응들이 사실 물 없이는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 용매로서의 성질도 역시 같은 수소 결합에서
그 작은 전기 자석에서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수소 결합이라는 단 하나의 전기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음을 물에 띄워서 지구가 얼어붙는 걸 막습니다. 이것이 물의 비열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지구의 온도 변화를 완충합니다. 이것이 표면 장력을 만들어서 식물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고 육상 생태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물을 강력한 용매로 만들어서 생명의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네 가지 기둥이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얼음이 가라앉으면 바다가 영원히 얼어붙습니다. 끝입니다. 비열이 낮아지면 온도가 극단적으로 요동칩니다. 끝입니다. 표면 장력이 없으면 육상 생태계가 불가능합니다. 끝입니다. 용매 능력이 없으면 생명의 화학 반응이 멈춥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공통 뿌리는 104.5도라는 각도가 만들어내는 수소 결합 하나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의 가장 단순한 원인 하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 결과들을 동시에 낳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게 된다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한 게 바로 그 추적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고요. 물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생겨났고 그 생명이 물이 있는 환경에 맞게 적응했다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진화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환경 자체가 우주의 근본 법칙들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물의 성질은 생명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즉 산소와 수소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소 결합의 강도는 산소 원자핵의 양성자 수에서 나오고 결합 각도 104.5도는 양자 역학이 규정하는 전자 배치에서 나옵니다. 이건 우주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본 법칙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정답이냐 하면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파인만 자신도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아주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틀린 답을 확신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인 태도라고요. 물리 법칙의 상수들이 왜 이런 값을 갖는지 그건 아직 우리가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추적해온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추적하고 계속 추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하나와 104.5도의 각도로 결합한다는 사실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 더 파고들면 빅뱅 직후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인 수소가 별 내부의 핵융합을 통해 산소를 만나는 그 순간에 도달합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이 하나의 결합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은 빅뱅에서 시작된 수소 원자들이 별을 거쳐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지구 탄생을 거쳐서 마침내 지금 여러분의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동위원소 분석으로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의 일부는 공룡이 마셨던 물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대 바다를 순환했고 그 이전에는 지구가 형성될 때 운석에서 왔으며 그 이전에는 태양계 외곽에서 떠돌던 얼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이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 이 모든 사슬의 고리들을 필연적으로 연결한 겁니다. 빅뱅이 수소를 만들고 별이 산소를 만들고 양자 역학이 그 둘의 결합 각도를 104.5도로 정하고 그 각도가 수소 결합을 만들고 수소 결합이 얼음을 띄우고 온도를 안정시키고 나무를 키우고 생명의 화학을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이 사슬에서 어느 고리 하나를 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기묘할 만큼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이고 태양계는 은하의 작은 구석이고 우리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의 모든 역사가 138억 년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고리 중 하나가 물입니다. 그냥 물이요. 편의점에서 500원에 사는 그 물이요. 파인만이 물리학을 사랑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신비롭고 기묘해 보이던 것들이 깊이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요. 그리고 그 단순함에 담긴 깊이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경외감을 줍니다. 파인만은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그 아름다움을 빼앗는 게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넓은 아름다움을 열어준다고요. 오늘 저희가 물에 대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평범해 보이던 것의 표면 아래에서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게 물리학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야기는 두 가지 기묘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얼마나 정밀한 균형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자 하나의 각도 하나가 달랐다면 이 모든 게 없었습니다. ES 미디에모, 얼음이 가라앉고 온도가 요동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혈액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마주하면 뭔가 아찔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그 균형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의 법칙이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고 그 둘이 104.5도로 결합하게 하고 그 결합이 얼음을 띄우고 온도를 안정시키고 나무를 키우고 생명의 화학을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 사슬이 지금 이 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아찔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한 무언가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사슬의 끝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것. 그걸 알고 나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이, 오늘 스치는 가로수 한 그루가, 오늘 내리는 비 한 방울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물리학이 보여주는 사실에 기반한 경외감입니다. 오늘 저녁 물을 한 잔 마실 때 잠깐 멈춰보세요. 그 투명한 액체 안에 수십억 개의 작은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으로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잡음이 만들어낸 기묘한 성질들이 이 행성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고 아주 투명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물 한 잔이 사실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농축된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묘함을 파헤치는 것. 그게 바로 파인만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었고 저희 파인만의 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왜 앞으로만 흐르는지,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 우주가 왜 하필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하나씩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기묘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는 방법이고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